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죄송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실시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제가 어제 조금 달렸어요. 달려서 목소리가 조금 굵게 톤이 빠진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정신도 완벽한 제정신은 아니지만 한 8할 오픈 정도의 제정신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달러가 52주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럼 항상 양과 동전의 앞. 달러가 앞이면 뒤는 누구다? 유로화. 유로화는 어떻게 됐다? 52주 신저가를 냈고, 정말 특징적인 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항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급이 좀 달라요. 테슬라의 대항마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급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도 전기차에 열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주 재미난 흐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금융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 지표들 나온 거에 비해서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인플레에 대한 시장의 적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인플레가 오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빠져. 이거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냥 거기까지만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를 맨날 올렸거든요. FOMC 회의할 때마다 0.25 매번 1년에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8번인가 10번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FOMC 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도 버블로 향해 갔죠. 그쵸? 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2004년까지 초저금리를 그린스펀이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난 거고, 또 하나 그 이면에 빛으로 지은 집이라는 우리 독일 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이 WTO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 그리고 중국에서의 저가형 제품이 판매되면서 전 세계적인 디플레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돈을 번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IMF 사태 터지고 작살나는 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했던 행위가 미국 국채를 막 사들여서 그냥 미친 듯이 사서 미국 국채를 사 모으는 상황들이 벌어졌으니, 안전자산 없어지고, 그 다음 세컨더리, 서드리 이런 식으로 막 그 후진 채권들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돈이 넘쳤죠. 외국의 저축이 많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돈이 넘치니까 미국이 금리를 매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이 랠리를 합니다. 매번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금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 올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라는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황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금리가 막 올라와서 좀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고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가, 또 이쪽이 좀 잠잠해지면 괜찮네, 기업들 돈 잘 버네, 이러면서 다시 랠리를 뽑는 거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시속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소매 판매 양호하게 나온 게 제일 컸는데요. 일단 보죠.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7%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예상치는 1.5%, 전월보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년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난해 10월 대비 16.3%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소매 판매가 뭐 어때요? 뭐 잘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16%나 증가했으면 굉장히 경제 성장률 대비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경제 성장률 같은 거를 보는데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소매 판매라는 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재미난 그 기업 이것과 연관된 기업 실적 홈디포 3분기 매출이 36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 홈디포는 집 짓는 데 쓰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주택 관련 기자재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가 호조로 돌아가고 있다, 경기가 호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는데요. 지표 중에 또다시 나온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83이 나왔습니다. 전월 80, 예상치 80이었는데 주택 시장 지수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도 계속 뜨겁다는 얘기고, 그럼 경기가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를 보여줄 수 있고, 소매 판매가 좋다는 건 기업들이 판매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굳이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채권의 금리는 살살살 오르겠죠. 네. 살살살 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1.6까지 빠르게 올랐으니까 오늘 아주 빠르게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도 한 1.9bp, 2bp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64%까지 올랐습니다. 올 최고가 1.7%대였죠. 1.725인가 1.73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도 되면 깨고 올라갈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금리가 올랐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 미국 금리 괜찮네 하고 외국인들 봤을 때, 금리 낮은 나라에서 봤을 때, 야, 그냥 달러도 좋고 뭐 미국 경기도 좋고 채권 금리도 좀 나오면 뭘 사야 돼? 우리나라 채권 금리 안 좋은 나라들은 그냥 미국 국채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게다가 안전하잖아. 미국 국가보장인데 라고 하면서 N이 넘어갔습니다. 엔캐리 자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N이 넘어가면서 엔화가 약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도 약세를 만들면서 달러가 52주 최고가를 찍는 그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95.90으로 오늘도 미쳤어. 0.5% 올랐어. 하루에 국가부가 0.5%씩 움직인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 유럽이 약세인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엔이 더 약세였어요. 그래서 달러 엔이 114. 지금 81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약세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1184원이에요. 어제 1182원, 83원 갔잖아요. 그러다 1179원 떨어졌다가 다시 84원으로 약세로 갔는데, 엔화로 대비해서 보면 엔화보다의 약세 폭이 적어요. 지금 114, 우리는 1184, 그러니까 결국은 1대 10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엔화하고. 그래서 1대 10보다 떨어지면 엔화 대비 원화가 상당히 강세에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200원 근처니까는 되게 원화가 약세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엔화하고 역시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또 위안화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엔 대비로는 원화가 최근 근개월 내에는 원화 강세입니다. 네, 워낙 강세라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강세되면 한국 시장 뭐 볼 게 있어 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엔화 대비로는 좀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달러 위안도 6.39까지 6.391까지 환율이 올랐으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분명히 방어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원화는 타 통화 대비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니었다라고 달러 강세에 비한다면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 환율만 봐서는 한국 시장이 오늘 굳이 나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또 기업 뉴스가 있죠. 퀄컴 뉴스가 있습니다. 야, 퀄컴 뉴스 되게 재밌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애플에 매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애플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애플에 대한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왜냐하면 애플은 이제 통신칩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죠. 이번 5세대까지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냥 퀄컴 건 쓰는데, 야, 소송까지 하는 회사 거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기술이 안 돼서 쓰긴 하지만, 이미 AP 칩도 좋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M1 칩 대단하잖아요? M1 프로, M1 맥스, 와, 장난 아니죠? 그 점수 내는 걸로 보면 발열 대비 성능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모 와트수 대비 대단하잖아요. 그거는 최근에 저기 그 가젯 서울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가젯 서울 보시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젯 서울에 가서 그 M1 칩, M1 프로, M1 맥스 칩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애플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퀄컴은 애플에 대한 공급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23년부터는 애플이 필요한 모뎀 칩의 20%만 퀄컴이 공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떴어요. 왜? CFO가 자동차용 등 다른 반도체를 많이 팔 거다. 그래서 애플 손실을 충분히 많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자동차 관련 칩을 10억 달러 판매했는데 5년 안에 연간 35억 달러를 판매하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연간 80억 달러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출처가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죠. 예, 퀄컴 주가가 우리 유동훈 본부장 퀄컴 제일 싸다고 했는데 거의 8% 가까이 올랐어요. 7.89%나 올라서 퀄컴을 보유한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시, 환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유로화가 약세인데, 유로화 약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유로화 약세인데요. 오스트리아가 전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봉쇄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독일 의회는 오늘 18일 급증하는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프랑스, 네덜란드 및 동유럽의 국가들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로화가 더 약세되면서 달러가 52주 최고가, 유로 52주 최저가를 찍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표들 몇 개 더 보죠.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증가했고, 예상치는 0.8%. 보면 대체적으로 수치들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노동부의 10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PPI가 미국의 CPI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 이번에 미국의 CPI가 6.2% 나왔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중국의 PPI가 13% 증가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미국의 CPI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으로 이거 잘 지켜보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소매 판매 양호하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일부 반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기업들은 짱짱하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연준 인사들 발언 듣고 먼저 듣고 나중에 시장 정리 한번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죠? 우리 각도에서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요. FOMC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서는 좀 더 매파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정말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년 6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9월 달에 올릴지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런 말이 많아지면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그널을 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테이퍼링이 9월 달에 잠깐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방 회복됐죠. 왜 그래요? 사전에 시그널을 엄청 줬거든, 테이퍼링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도 똑같은 궤적을 걷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께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과도한 대응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물가는 여전히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 중인데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라파엘 보스테익 아틀란타 연은 총재께서는
2021년에 투표권이 있어요. 닐 카스카리는 23년에 투표권이 있고,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가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관리하는 수준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낮추려면 계속 그 긴축이죠.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최근 경기 침체 시기처럼 임금이 상승하는데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음식, 가스 소비의 상당 부분 지출을 할애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몇 달간 더 많은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가 수준이 조금 더 예전 수준에 가깝게 내려와야 하고, 고용 회복 추세에도 진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거고요. 테이퍼링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용시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공급 변목 현상은 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망자를 넣으면 망하는 거지. 공급망 변목 현상. 네. 공급. 네.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 난리 났습니다. 자, 드디어 아마 이제 조금 덜 파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방어가 대단했고, 이제 안 파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테슬라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반등했습니다. 4% 반등하면서 $1,054를 기록했고요. 자, 근데 전기차들 난리 났어요. 루시드 5억 2,4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9월 말부터 차량 생산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사전 주문 대수가 17,000대다 라고 발표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게요? 올랐어요. 얼마? 23% 폭등이야. 와, 5억 달러 손실인데? 5억 4천만 달러면 5억 2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 7천억을 손실을 냈는데? 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닷컴볼을 보는 것 같다. 닷컴 때도 닷컴자만 달면 손실이 발표돼도 주가 빵빵 뛰었다. 그런 얘기 드렸었죠. 예.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리비안 또 올랐어요. 15%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버블이라고 해서 버블이 이게 초기인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격 예측은 안 되는 거야. 그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리비안이 또 추가 상승하면서 와, 참 대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마 이제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어쩔 수 없이 빠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서까지도 반응을 안 하는 회사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드렸던 말씀이죠. 내연기관들 난리 났다 라는 건데, 오히려 제가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소프트웨어의 격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동안에 AI 관련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도 정비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되지 않을 거예요. 즉, 법 제도 정비가. 즉, 자율주행에 대한 인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AI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열차게 따라붙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가열차게 따라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아마 25년부터 27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선두권은 현대기아차는 약 4등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